투자하면 법률 상식이 저절로 풍부해지는 7분 17초 컷 법안썰. 안녕하세요. 박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충현 기자입니다. 충현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막 통과된 따끈따끈한 법안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7분 17초 컷 법안썰. 기자님,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법안 소개 부탁드릴게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좀 좋아지죠. 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법률적으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게 됐어요. 와우, 너무 좋은데요? 공휴일하고 겹치는 주말이 있으면 그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 휴일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이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다음 오는 8월 16일 평일이 대체 휴일이 되고요. 네. 뭐 이제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다 하면 앞으로 올해 4번의 휴일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처럼 좌절하셨던 분들 이거 완전 좋은 소식인데요? 자,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에는 장애인의 생활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법안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이 대표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있어요. 식당이나 영화관 가셨을 때 네. 키오스크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거를 장애인이 사용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휠체어를 타고 계시거나 아니면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작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일단 터치해야 되는 화면이 높아요. 맞아요. 서 있는 성인의 높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소리로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다 시각정보잖아요. 키오스크 화면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앞으로 이제 식당, 공항, 지하철 같은 곳에 공공장소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면서 높이 조절이 되거나 음성 지원이 되거나 하게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진짜 이 장애인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법안이 더 있을까요? 상당히 오래된 규정을 고치는 법안 개정도 있었어요. 혹시 우리 형법에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 아시나요? 친족 상도례? 왠지 이름만 들었을 때는 가족이랑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친족이니까. 네. 뭘까요? 이게 절도, 사기, 공갈 이런 게 재산범죄라고 하는데요. 그게 친족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법이 그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에 그런 규정이 적용돼 있던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형법이 처음 만들어지는 1953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68년 동안. 원래 취지는 사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지갑에 손대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이거 절도죄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예, 이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게 바로 형사입건 대상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친족상도례라는 별도의 규정을 둬서 네. 좀 유도리 있게 적용되도록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친족 상도례가 그동안은 장애인분들에게 좀 불편하게 적용이 됐던 거예요? 예,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의사를 표현하거나 법률적으로 뭘 대응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2018년하고 2019년 2년 동안에만 이 장애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례가 630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친인척이 한 20%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삼촌이 장애를 가진 조카가 뭐 일해서 받는 임금이나 복지급여 수령한 거를 중간에 가로챘는데 그 금액이 뭐 거의 몇 억 이렇게 된다고. 와. 근데 이런 게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처벌이 잘 안 됐던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 친족 상도례 때문에 어차피 난 처벌을 안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저지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친족 상도례 규정을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진짜 장애인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법이 아닐까. 예,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형법이 생긴 이후에 68년 동안 적용되던 친족 상도례 규정에 처음으로 예외가 생겼으니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 본회의에서는요, 국민들이 꽤 관심을 가질 만한 또 법안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법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6월 9일 날인데 광주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쵸. 철거공사 중이던 건물이 도로 덮쳐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냈잖아요. 예, 그때 많은 분들이 다치거나 또 목숨도 잃으셨는데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게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네, 그렇군요. 정말 시적절하고 굉장히 절실한 입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게 철거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일반 공사에 비해서 철거공사가 좀 더 위험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하는 걸 감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철거공사는 감리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지금까지 법에는 철거공사를 할 때 감리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제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질 않았어요. 관리당국에서 네. 이 현장은 위험도가 높으니까 감리원이 꼭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 이 현장은 감리원이 뭐 꼭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었던 거죠. 이번에 만든 법으로 이런 감리원 배치 기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감리원 배치 기준을 조금 더 타이트하고 철저하게 해야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철거공사에 대해서 착공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공사에 들어갈 때 이제 착공할 때 신고해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진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이제 철공사 한다고 등록을 해놓고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감리 계약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기가 길이 없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 이게 뭐 담당 공무원이 네. 언제 공사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네. 근데 이 3일 안에 무조건 신고해야 되게끔 바뀐 거예요. 네. 앞으로 저희 신고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거나 3일 안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신고하는 법이 없었다는 게 전 좀 놀라웠어요. 입법 미비가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야 의원들이 좀 많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했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큰 관심을 받았던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셨던 손실보상법이 7월 1일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예, 이 정식 명칭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렇게. 근데 그 법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보기에 쟁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 문제거든요. 쉽게 말해서 법이 만들어진 시점은 지금인데 네. 이전에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법을 만든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부터 네. 이 보상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최종 의결된 법안에 소급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게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어요. 일단 소급 적용한다라는 게 당연히 보상을 소급 적용하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받은 돈까지도 소급을 적용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작년부터 정부가 지금까지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최대 1,150만 원까지 받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 만약에 이 받은 돈이 소급 적용을 해서 손실보상을 받은 돈보다 크다면 자칫하면은 오히려 환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추정치를 내보니까 이게 한 80%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손실보상이라는 개념 대신에 피해 구제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부칙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안 시행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피해 구제, 이후는 손실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실보상, 피해 구제. 용어가 좀 다른데요. 예. 어떤 게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상황에 맞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손실보상은 1원 한 장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 사업체마다 어떤 사업체는 막 굉장히 많이 받고 어떤 사업체는 조금 받고 어떤 사업체는 아예 환급까지 해버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편차가 되게 커요.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상공인 전체 중에서 행정명령 대상이 됐던 분들은 23% 정도거든요. 그럼 77% 분들은 손실보상을 적용했을 때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방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노래방은 피해를 입은 업종이죠. 그쵸? 행정명령으로. 네. 이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되거든요. 근데 노래방에 물건을 납품하시는 분이 있어요. 노래방을 문을 닫으면은 이분들도 피해를 똑같이 그쵸, 입는 건데 네. 이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분들도 피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까지 폭넓게 지원하자. 이런 차원에서는 피해 구제라는 개념이 더 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생활 밀착형 법안부터 골라봤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오,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예. 화장품이 들어가니까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아. 내용이에요? 최근에 마트 같은 데 가셨을 때 네. 헷갈리게 생긴 물건들이 있었어요. 뭐 우유팩처럼 생겼는데 네. 알고 보니까 바디워시. 요거트처럼 생겼는데 마스크팩이야.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먹는 건가 하고 봤는데 화장품이나 세면용품인 경우가 있고 그렇죠. 얼핏 봐서는 물건을 잘못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식품처럼 생긴 화장품을 네. 못 팔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소비자분들이 좀 헷갈려할까봐 그런 법안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거 먹는 것처럼 생겼는데 아니네 하고 네. 재밌어 하면 그만인데 그만이죠. 네. 만약에 구분을 못하면 어떨까요? 뭐 어린아이나 네. 치매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 자칫 섭취를 해버리게 되면 큰일 나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네, 생길 수가 네. 있거든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도 법안이 마련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예. 구두약처럼 생겼는데 예. 초콜릿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화장품법으로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법하고 같이 쌍둥이 법안으로 네.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네. 그런 제품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두약처럼 생긴 초콜릿이다 네. 하면 그 자체로는 일단 괜찮거든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 그거를 먹어본 아이들이 네. 다음번에 진짜 구두약통을 봤어요. 큰일 나죠. 그럴 때 냄새가 이상하긴 한데 이 초콜릿인가 하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법처럼 똑같이 그런 것도 제조 유통하지 못하게. 그렇군요. 이 법안이라고 하면 일상과 좀 동떨어지게 느낄 때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지금 화장품법 개정안 들어보니까 좀 친근하게 느껴져요. 자, 그렇다면 이런 스타일로 생활 밀착형 법안 하나 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냉장고 청소하시다가요. 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사실 조금 아깝긴 한데 예. 그래도 혹시라도 먹었다 탈이 날까봐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먹어도 되거든요. 그렇다고는 들었어요. 혹시 이 섭취 기간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없나요? 지금 말씀드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요? 기존에 표시되고 있는 유통기한을 네. 소비기한이라는 것으로 표기하게 하는 법안이거든요. 적절한 보관 조건만 지키면 네. 소비자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최종 기한. 이게 소비 기한이에요. 이제 그걸 정해 준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알려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 확실히 버려지는 음식이 확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네. 이게 사실 우유만 해도 그렇죠. 유통기한이 열흘이거든요. 네네. 소비 기한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유통기한이 열흘이면 소비기한 한 뭐 2, 3일 정도 더 좀 있다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열흘이면 12일, 네, 13일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냉장 보관만 잘하면 60일이래요, 소비 기한이. 60일이요? 예, 그게 6배 많은 거예요, 유통기한. 두부는 더 놀라워요. 네. 두부 유통기한이 14일인데 네. 소비기한은 104일. 그러니까 한 7배가 넘는 거고. 네. 식빵은 유통기한이 3일이거든요. 한 이틀만 못 먹어도 버려야 되는데 소비기한은 23일이래요. 거의 8배가 되니까 네. 대부분 식품들이 멀쩡한데도 이렇게 폐기되고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유통기한 지나면 아유 그거 좀 냄새나는 먹어도 돼 막 이랬거든요. 엄마 안 돼 이러면서 막 버렸는데 엄마 말이 맞았네. 그것과 관련하고 조사 자료가 있는데 유통기한 제도를 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조사예요. 소비자가 지출하는 돈 기준으로는 9,500억 원. 생산자 입장에서도 5,900억 원이 과잉으로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네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경제적인 손실인데 사실은 버려지는 음식들이 환경적인 문제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개선한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소개해 주실 법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안은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소위 LH 사태라는 거였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있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네.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농지를 미리 사들여서요. 그걸 나중에 큰 차익을 남기려고 했던 이번에 농지법 개정안은 네. 이렇게 농업용지를 부동산 투기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취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이 마련이 된 거예요?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드리면요.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어렵게 하자 이렇게 문턱을 대폭 높인 내용입니다. 애초에 취득하는 과정 자체를 까다롭게 했고요. 그리고 취득을 이미 한 농지에 대해서도 네.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게 했고 그리고 불법이 적발됐을 때 벌칙 수준도 높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은 예. 왜 그렇게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농지법의 역사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신데 네. 농지법이 만들어진 시기가 1996년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네네. 여러 나라가 모여서 무역 협정을 맺는 거였는데요. 이때 농업 부분이 개방됐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업이 파장을 굉장히 받는 상황에서 네. 정부나 정치권의 관심이 뭐 농지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 이런 게 관심이 아니었고 농촌의 소멸 네.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농촌으로 사람이 좀 오게 하자, 농촌으로 자본이 좀 오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네. 문턱을 점점 낮춰줬던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취지로 법을 조금 문턱을 낮춰놨더니 예. 그거를 조금 악용한 사례가 생겼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그 말씀드렸던 LH 사태만 해도 이분들이 주말 체험 영농형으로 농지를 취득했어요. 네. 그 예전에는 원래 허용이 안 되던 걸 그 중간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허용해줬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도시인들이 취미로라도 농사를 지어보면 귀농귀촌에 좀 활성화가 있지 않겠냐. 좋은 취지인데 그걸 악용한 거죠. 비슷한 사례로 이런 것도 있어요. 농촌에 자본을 좀 활기를 넣자 네. 해서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쉽게 해줬더니 이 농업법인이라고 간판만 달아놓고 실제로는 농지를 쪼개 팔거나 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들어오는 식으로 네.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개정안은 네. 이런 사례들을 막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이 좀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종부세라고 하는. 예, 맞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네. 개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실제 거주 목적인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런 분들한테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오. 잘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투기 수요에다 세금을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의 편익을 줄이자 이런 뜻이 있는 건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투기 수요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제로 살려고 집을 산 건데 이런 분들에게는 종부세 부과 문턱을 좀 높여서 부담을 좀 완화해주자 이렇게 된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갖고 계산해요. 거기에다가 공제 금액을 적용하는데요. 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한테 기본 공제 6억 원, 그리고 추가 공제 3억 원 해가지고 총 9억 원까지 공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공시가격 9억 원까지의 부동산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드릴게요 하는 건데요. 이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 공제 부분에서 네. 이 3억 원을 5억 원으로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 정리하면 총 공제 금액이 아까 9억 원이었던 네. 게 11억 원이 된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갖고 있는 집이 네. 9억 원에서 11억 원 사이에 있다 공시가격이 그러면 세부담이 없어지는 거고요. 11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가 늘어났으니까 네.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난 몇 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꽤 높았잖아요.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세금 부담이 커진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예, 또 그렇죠. 부동산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논의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개정안은 어쨌든 종부세를 완화하는 거예요. 네. 종부세 제도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일부 반대가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기본 공제를 상향해야 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야 의원들이나 정부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부분이 주로 쟁점이 됐거든요. 네. 여당에서는 상위 2%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고요. 뭐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11억 원으로 여야 합의가 된 거죠. 아. 11억 원을 비율로 보면 상위 1.9% 정도 되니까 아. 2%랑 큰 차이가 없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럼 다음 법안 또 이어가 볼까요? 군사법원법 개정안입니다. 최근에 공군과 해군에서 성범죄가 있었죠. 네.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네. 하다 보니까 사법제도에 개선점이 있더라 해서 그 부분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 뉴스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군인 관련 범죄는 따로 재판을 하고 있나요? 헌법 110조를 보면은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과 관련된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1, 2심을 네.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군사법원이 성범죄에 대해서 민간법원보다 처벌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조직 내에서 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다 하게 되는 체계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기능을 좀 많이 낮췄습니다. 네. 비군사범죄 예컨대 성범죄나 뭐 군인의 사망 사건에 관련한 범죄도 있고요. 네. 군인이 입영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고요. 네. 2심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네. 폐지하도록 했어요. 오. 정리하면 네. 비군사범죄는 1심부터 바로 민간법원으로 그리고 군사범죄의 경우에도 네. 1심만 군사법원에서 하고, 그리고 항소심부터는 민간법원으로 가게끔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군 관련 범죄도 좀 줄어들고 우리 군 그 조직이 좀 건강하게 많이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이번 본회의에서 여론에 관심이 많았던 법안이라면서요. 예, 바로 수술실 CCTV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일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전신마취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때는 네. 수술실 내부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라 이런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고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 장면을 녹화하게끔 했습니다. 사실 수술 과정에서 이렇게 예. 문제가 되는 의료 사고들도 있잖아요. 예. 혹은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같은 불법 의료 행위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 사실 CCTV가 있으면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법안인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의료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거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CCTV가 돌아가고 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 너무 긴장하거나 집중이 떨어져서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뭐 또 아니면 예비 의사들이 수술이 필요한 전공들을 기피하게 되면 그쪽에 의료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뭐 의료 분쟁이 또 늘어날 수 있다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예. 국회 논의를 거쳐서 예. CCTV를 설치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죠? 예,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떤 국민적인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명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대체로 설치를 하긴 하자. 네. 그런데 그 디테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규제 강도를 낮춰서 의무화를 바로 갈 게 아니라 자율 규제부터 좀 시작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수술실 내부가 아니라 수술실 입구에만 설치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결론은 뭐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환자의 권익이 더욱 안전하게 보장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국회의사당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기자님, 그 유치원생도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여의도에 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는 네. 세종시에도 국회의사당이 생기게 되거든요. 정말요? 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군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그 세종의사당이 생기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먼저 국토가 골고루 좀 발전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에 네. 뭐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자원이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맞아요. 반대로 지방의 경우에는 아예 지역이 사라지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해야 될 정도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행정 수도를 만드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이나 뭐 분산 이런 의미를 담은 거니까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생기면 네.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이 좀 더 잘 돌아갈 거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만큼 여러 경제적인 효과도 일어나게 되고 또 국회가 자리를 잡으면 지역의 위상도 같이 좀 높아지겠네요. 국토 균형 발전 외에도 국회하고 정부가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행정 비효율을 좀 줄여보자 하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이미 상당수 정부 부처가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업무 협의다 뭐다 해서 서울을 많이 다녀야 돼요, 출장을. 그중에 또 상당수는 네. 국회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많거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번 세어보니까요. 네. 세종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국회 출장 횟수가 52만 회가 넘고요. 52만이요? 예. 와. 출장 비용이 550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럼 국회와 정부 부처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파악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예. 세종으로 아예 옮겨지는 거예요? 국회가 전체가 이전하는 건 아니고요. 네. 헌법을 바꾸는 개헌이 없이는 국회가 전부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여야 의원들 모두가 세종 쪽에 분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 공감을 했는데 네. 또 위헌 시비가 있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최종 정리된 문구는 네.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문구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법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법안이 있을까요? 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크게 체감될 만한 법안을 하나 네.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갖고 있죠? 포괄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보자 하는 방향을 갖고 있거든요. 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요. 네. 3,349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 네.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9%. 이게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 현재 네. 교통체계가 차량을 중심으로 한 후진적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이런 걸 해결하자 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간다. 예.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면도로나 동네길을 다니시다 보면 네. 차가 다니는 길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 제대로 딱 구분이 돼 있지 않는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저도 뭐 동네라던가 이제 상가길을 다니다 보면 갑자기 차가 빵빵거리면 저도 좀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예. 예. 이 현행법에서는 이런 도로를 보행자가 걸을 때요. 네.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마주 보게끔 아. 예, 그리고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저는 이런 또 내용을 처음 들어요, 사실. 네. 사실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이런 법을 생각하면서 걸어다니지는 않으니까 보행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는 규정인데 문제가 뭐냐면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요. 네.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서 보행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해버리기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개정안은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네. 한 내용입니다. 또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요즘 출시되는 차에 네. 주행을 보조해주는 반자율주행 장치 장착된 경우 많잖아요. 그죠? 뭐 차선 유지라던가 크루즈 기능 같은 거요? 예. 네. 근데 이런 기능이 점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하도 편해지다 보니까 아예 운전을 차에 맡겨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제가 영상에서 봤어요. 이렇게 운전하는데 자율주행차에서 뭐 잠을 자면서 간다거나 예. 막 휴대폰을 보면서 간다거나 예. 맞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에 모든 걸 맡기지 말고 운전자가 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리고 의무를 만들었고요. 또 이걸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도. 정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릴 법안이 있죠. 바로 소방기본법 개정안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술에 취한 분들이 네. 119 구급차에 타서 소방대원분들 때리고 맞아요. 난동 부리고 네. 하는 일 있잖아요. 119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이 네. 폭행을 당하는 일이 네. 최근 5년 동안 총 876건 있었다고 해요. 꽤 많네요. 예, 네. 문제는 이 중에 90% 정도가 네. 술에 취한 사람, 그러니까 즉 주취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아니 저도 뉴스를 보면 정말 절로 인상이 찌푸려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대로 처벌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처벌 규정이 있어요. 네. 굉장히 강한 네. 규정인데 하지만 실제 재판에 가면 네. 우리 형법에는 심신미약자가 죄를 지은 경우에는 네.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 술 예. 마시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변명한 듯이 하는 이 심신미약 맞죠? 맞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 이런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형법상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규정 네. 이걸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폭력 특례법이나 네. 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뭐 의료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비슷한 입법례를 이번에 119 구급대원 폭행에도 적용한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119 대원분들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힘이 빠지실 거고요. 그럼요. 그분들 업무 수행 중인 상태에서 그분들을 폭행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폭행이기도 하거든요. 잘 바로잡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셧다운제라고 아시나요? 셧다운제, 이 청소년들이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먼저 말씀드릴 법안은 이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폐지한다.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초 취지는 원래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아보자. 청소년들이 심야에 취침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였어요. 사실 취지는 또 굉장히 이해가 되고 또 한참 자라야 되고 공부할 나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제도를 10년 해보니까 네. 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포털 검색창에 가서 셧다운제라고 검색을 하면요. 네. 셧다운제 뚫는 법이라는 검색어가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네. 별로 어렵지 않게 제도를 우회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요? 그러면 예. 사실 마음만 먹으면 예.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게다가 환경이 변하면서 더더욱 네.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요.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10년 전에는 게임을 거의 컴퓨터로 했는데 네. 요즘은 거의 휴대폰으로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사실 예. 막는다고 해도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SNS나 예. 뭐 우리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예. 금지한다고 될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뭘 못하게 하는 건 애초에 무리다. 해외 사례를 봐도 사실 이런 방식의 규제는 좀 드물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네네. 이 셧다운제가 폐지된다는 게 그냥 반갑지만은 않은 게 이 시간을 제한한다는 게 뭔가 예. 최소한의 막는 장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어요. 근데 이 셧다운제가 없어져도 별도의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는 네. 게임 시간 선택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중독이나 과몰입 청소년이나 네. 또 그 가족에게 뭐 상담, 교육, 치료 같은 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법안 또 알아봤고 예.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다음은 세무사법 개정안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예. 세무사법 하면 벌써부터 확 머리가 아픈데 좀 어떤 그렇죠. 내용일까요? 이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전체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고 네. 그중에 일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이에요. 사실 저는 변호사가 또 예. 세무사 일까지도 할 수 있는지 사실 처음 예, 예. 알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2003년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2003년도 이전까지는 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네.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따라왔어요. 아. 근데 2003년에 세무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세무사 시험을 본 세무사만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네. 이런 법은 부당하다 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결과가 궁금한데 어떻게 됐어요? 이 결과는 네. 2018년도에 나왔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 취지는 네. 법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일체의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거는 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분들이 다시 세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니까 네. 새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일단은 한쪽에서는 세무 업무 전체를 못하게 한 부분이 위헌이다. 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제한하면 위헌성이 해소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통과된 개정안이 사실은 그런 시각이 반영된 거고요. 세무사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장부 작성 대행 그리고 성실 신고 확인 이 두 가지는 세무사 시험을 본 세무사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뭔가 반대 의견도 있었을 것 예, 같아요. 변호사 단체 쪽에서는 의견이 전혀 달랐어요. 두 업무가 사실상 세무 업무의 핵심이라는 게 이분들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거는 네. 사실상 일체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변호사 쪽 얘기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 예. 세무사 쪽 얘기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전국의 변호사님 그리고 세무사님 저는 중립입니다. 예.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네. 어떤 형태로든 빨리 법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그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8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너무 시간 오래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면 네. 입법부는 이제 새 법을 마련해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말까지 새 법을 만들어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1년 11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 법 규정이 없다 보니까 새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청년들이 네. 정식으로 등록도 못하고 그 현장에서 제대로 개업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역할과 기능이 있고, 예. 그렇죠? 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역할과 기능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법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음으로 말씀드릴 법안은 소방시설법 개정안이에요. 소방시설법 개정안 예. 궁금해요. 여러 내용이 있는 법안인데 네. 제일 눈에 띄는 내용은 거의 모든 네. 자동차의 이제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라는 네.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친구가 네네. 차를 사면서 어떤 선물을 좀 필요하냐 했더니 네. 소화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법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인가요? 성견지명 있는 친구였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네.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소화기를 구비해 두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이 대상을 5인승 이상까지 넓히는 내용이 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앞으로 네.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네.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뉴스에서 이 자동차 화재 사건을 보면 네.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죠. 연평균 자동차 화재가 한 5천 건 발생하는데요. 네.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 한 47% 정도가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모든 차에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면 도로에서 자동차에 불이 났을 때 지나가던 차가 자기 소화기를 꺼내서 진압을 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 하면 소화기가 있는 장소 맞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면서 대응 수준도 한 단계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번에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이 내용 외에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예, 체계가 크게 바뀌었어요. 이번 법안은 전부 개정안입니다. 전부 개정안이면 그냥 싹 뜯어 고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제가 소방시설법이라는 약칭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네. 좀 길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네. 이 법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하고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다루는 법률로 구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재 예방 쪽에 이전보다 좀 더 큰 위상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결국은 안전에 대한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런 시각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몇 년 동안 쭉 보면 정말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너무 맞아요. 많았잖아요. 이번 입법 활동이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해서 네.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양도소득세 정확히 어떤 거예요? 아, 예. 이게 양도소득세는 네.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어떤 집을 몇 년 전에 샀다가 네. 지금 팔게 됐는데 네. 그 사이에 집값이 올랐으면 네. 그만큼의 소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익이 있으니까요. 네네. 거기에 매기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살던 집인데 이사를 가게 돼서 예. 집을 팔고 갔을 뿐인데 예. 이 세금을 내야 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네. 면제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네.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투기 목적이 아닐 것. 1세대 1주택자이냐 아니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요건은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돼요. 고가주택은 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원래 이제 대통령령에서 네. 기준을 9억 원으로 정했었어요. 네. 그럼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령보다 상위의 규범이 법률이거든요. 이걸 법률로 올려버려라 했고요. 그리고 기준 금액을 네. 9억에서 네. 12억 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바꾼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요즘에 집값이 올라서 바뀐 걸까요?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이라고 했던 게 네. 그 기준이 200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 가격은 또 최근 몇 년간 더더욱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던 거죠. 맞아요. 사실 서울 아파트 값만 해도 예. 10억 넘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9억을 고가주택이라고 인지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번 개정 내용은 집을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니까요. 네. 주택시장 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기존에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면서 팔게 되면 예. 어차피 또 사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 팔고 하나 사는 건데 네. 공급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다시 투기 수요를 과열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죠. 하는 우려도 네.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논박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많았는데 근데 결국은 1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 정도는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정도에는 다들 공감을 하셨던 거고 원칙적으로 주거 생활을 안정시킨다거나 네. 뭐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은 해결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택 거래 비용을 네. 약간은 낮춰주자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 법안 한번 살펴볼까요? 예, 다음은 아동 복지를 강화하는 네. 아동수당법 개정안입니다. 이 아동수당 알고 계신가요? 2018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네. 만 7세 미만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아, 예. 확대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차 만 8세 미만까지 오.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8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까지. 학교 보내고부터 양육비가 확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아동수당까지 딱 끊기는 구조였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 아니, 어차피 쓰는 김에 우리 예. 아이들 돈 드는 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찬가지잖아요. 네. 확 늘리면 안 돼요, 그냥? 아, 당연히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 법 3살, 15살, 제일 높게는 18살까지 올리자는 법안도 있었거든요. 네. 뭐 무작정 늘리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이 또 무작정 되는 건 아니고 일단 8살까지 올리는 선에서 타협이 된 거죠. OECD에서 33개 나라가 네. 현재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29개 나라는요. 네. 지급 대상 연령 기준이 15살이 넘어요. 아.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나중에는 결국 이 기준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기자님께서 핵심이 두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또 뭐예요? 예, 두 번째는 영아수당인데요. 월 10만 원 네. 아동수당은 네네네. 그 지급 대상 연령 전체에 그냥 10만 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영아수당은 그 중에서 만 2세 미만, 그러니까 0세하고 1세한테 네. 추가로 수당을 더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기는 좀 더 네. 밀착해야 되고 집중적인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오, 그러면 추가로 더 주는 건 얼마 더 주는 거예요? 아, 예, 이게 일단 만들어진 법률에는 50만 원을 더 준다고 돼 있긴 해요. 네. 2025년까지는 차근차근 단계별로 올려가자 네. 이렇게 부칙을 뒀어요. 부연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체계를 정비한 측면이 있거든요. 법 개정 이전까지는 네. 어땠냐면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깔려 있는 건 똑같은데 0에서 1세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렇죠. 예,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48만 4천 원까지 그 합치면 58만 4천 원이 되죠. 네. 그 가정에서 이 아이를 기르면 가정 양육수당이라 그래서 처음에 20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 네. 이렇게 내려가는데 네. 어쨌든 합치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적이 있던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키우는 분들이 더 적게 지원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아동수당법 안으로 가져와서 통합을 하고 그냥 50만 원을 드리면 네. 알아서 그 안에서 어린이집을 보내시든 가정에서 양육하시든 그럼 어떻게 선택해도 똑같은 지원을 받게끔 네. 한 겁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 그리고 주택법 개정안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와, 한참 정말 핫했죠. 예. 성남 대장동. 예. 뭐 거기서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더라 막 이러면서 예.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아유 이래 뭐해 이러면서 막 힘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엔 네. 성남시 대장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 사업자가 네. 너무 과도한 이익을 얻었던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도시개발법 개정안부터 말씀드리면 네. 앞으로 공공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네. 민간이 그런 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은 예. 제한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 예, 없었어요, 제한이. 뭐 그럼 법이 잘못됐던 거냐 네. 이렇게 선과 악으로 나누기보다는요. 이게 흐름과 구조 속에서 네. 이 법률마다 사실은 고유한 목적이나 취지가 있거든요. 네. 그걸 살짝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들 중에는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혼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네. 창의적인 제안도 하고 어떤 자금 조달 방식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던 방식으로 열어놓고 네. 막혀있던 개발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자. 네.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자 하는 취지가 원래 이 법의 취지였는데 아, 그러면 예. 그 이익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없었던 거죠. 이게 보통 네. 공공개발을 하면 네. 장점은 인허가, 토지 매입 이런 게
쉬워져요. 네. 대신에 이제 이익률은 떨어지고 민간이 개발하면 사업성이 좀 좋아지죠. 대신에 인허가나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두 방식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서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된 좀 아.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정안에는 민간 사업자가 이게. 민간 사업자의 제한을 좀 두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고요. 네. 정부가 시행령에서 이걸 10%라는 숫자를 제한하기로 하고 네. 법률에는 적절하게 제한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법안 중에 두 번째 법안 하나 더 있었잖아요. 네. 하나는 주택법 개정안인데요. 네. 방금 전에 말했던 도시개발법이 네. 이익률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면 네. 이 주택법은 분양가를 상한을 두도록 한 법이라고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개정 전에는 네. 좀 어려운데 그냥 예,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특수목적법인 세워가지고 택지를 조성해버리면 네. 이게 민간 택지로 분류가 됐어요. 네. 문제가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뭐 분양가격 공시의무제 이런 게 적용이 안 돼버리거든요. 이런 택지를 그래서 공공택지로 분류하게끔 해서 네. 규제들이 적용되도록 한 겁니다. 첫 번째 법안부터 아주 집중이 확 되는데요. 다음 법안은 또 어떤 걸까요? 다음은 군인사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인이 사망한 경우 보통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먼저 그냥 일반 사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보다 좀 더 예우를 하게 되면 순직이 되고요. 가장 높은 단계의 예우는 전사가 돼요. 네. 개정안 내용은 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 네.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이 그동안 사망을 하면 예. 순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예. 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군인이 사망했다. 네. 보통 전공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네. 이제 고인의 죽음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1차적으로 심사를 진행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반 사망으로 분류를 해버리면요. 네. 이 유가족이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 직접 입증을 해야만 하는 구조가 있었거든요.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갔는데 거기 사망한 것도 예. 사실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예. 순직인이 아닌 일을 시시비비를 가족이 가려야 되니까 이거 너무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값을 네. 무조건 일단 순직에 둔다. 원칙적으로. 이제 앞으로 순직이 아니라는 거를 국가에서 입증할 때만 네. 일반 사망자로 분류하게끔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걸 유가족이 했던 거고요. 이제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방에 대한 인식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개정안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자, 마지막 법안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요즘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흥미를 느끼실 만한 법안이고요. 네. 수의사법 개정안이 아. 되겠습니다. 동물 병원의 진료 비용을 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네. 동물 보호자들이 네. 이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알 권리를 강화하자 하는 취지가 담긴 법안입니다. 맞아요. 점점 반려동물이 키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동물병원에 대한 좀 체계가 예. 잘 잡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동물병원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해요. 네. 같은 질병인데 이 병원 갔더니 이렇게 진료비가 나오고 저 병원 갔더니 이렇게 진료비가 나오고 아예 그냥 같은 증상인데 다른 진료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를 만약에 키운다고 하면 예. 가족인데 예.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비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니기도 정말 애매하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정안은 네. 동물병원 측이 진료비를 좀 사전에 고지하도록 네. 그 내부에 고지하도록 해놨고요. 고지할 때 주요 항목별로 진료비를 네.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아. 의무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괜찮네요. 그럼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예. 병원에 갈 때 조금 마음에 안심을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의사들이 네. 수술 같은 중대 진료를 할 때 네. 미리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뉴스 있잖아요. 봤어요. 예, 네. 소비자들은 갑자기 뭐 진료비 폭탄을 맞거나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과잉 진료를 하는 일부 동물병원들이 불필요한 수술을 해버리는 경우도 네.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번 개정안으로 그런 상황도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는 병원처럼 예. 동물병원도 체계가 점점 그쪽으로 바뀌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근데 이 개정안이 잘 자리를 잡으려면 네. 정부가 좀 숙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죠? 이런 체계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이제 네.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진료 항목별로 질병명 통일해야 되고요. 네. 그거를 또 전산 입력하려면 질병 코드 있어야 되고요. 진료비, 진료 행위 같은 거 다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과거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뭐 보건 의료 용어 이거를 표준화하는데 네. 거의 10년이 걸렸대요. 와. 일단 마련이 되기만 하면 네. 뭐 민간에서 그것들을 활용한 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네. 기존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좀 썩 신통치 않다라는 예, 좀 예. 의견들이 많대요. 근데 예. 이 법안이 잘 이렇게 개정이 되면 예.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예. 희소식이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단 7분 투자로 법률의 헌해지는 7분 17초 컷 법안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